네, 여수여중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역사 선생님 박성완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가지고 일제강점기 교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52페이지 민족 분열 통치와 국내외 항일 민족 운동부터 우리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여러분 중요한 부분들만 빨리빨리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안 읽은 부분들은 자세히 시험 공부하면서 읽어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통치의 실시. 일제는 3.1운동을 통해 무슨 운동을 통해? 1919년 거국적인 3.1운동을 통해 강압적인 무단 통치로는 한민족을 지배하기가 어렵다고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민족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이른바 무슨 통치를 실시하였다? 문화통치. 이젠 일본 입장에서 우리 조선 식민지를 문화적으로, 그 전에는 총과 칼을 들이밀면서 무단으로 통치를 했는데 이제 문화적으로 통치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일제는 문관도 총독이 임명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헌병 경찰제를 보통 경찰제로 바꾸어 주었다. 또한 한국인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했고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도 일부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한글 신문이 발행되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이 부분만 보면 여러분, 이 부분만 보면 정말 일본이 문화적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실상은 어땠다? 그렇지 않았다. 실상, 자, 문화통치 실상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가 내세운 문화통치는 식민통치의 가혹함을 감추려는 일제의 속임수에 불과하였다. 실제로 문관총독은 광복때까지 단 한 차례도 임명된 적이 없었으며 헌병경찰을 보통경찰로 대체한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경찰력을 크게 강화하였다. 전혀 좋아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론에 대한 검열 제도를 실시를 하기도 하고요. 수시로 기사를 삭제하고 정간 폐간하는 조치를 내렸다. 학교의 수도 늘어났지만 한국인이 고등교육과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제한되었다. 한국인의 취학률 굉장히 낮다 그랬었어요. 이러한 문화통치는 3.1운동에서 분출된 한민족의 단결된 힘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분열시켜 다시는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화통치 실상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려는 정치였다. 민족 분열 통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산미 증식계획 20년대, 지금 우리가 1920년대 문화통치를 보고 있잖아요. 1920년대 대표적인 일본의 경제수탈이 산미 증식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있죠? 산미 증식계획.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은 급속한 공업화로 도시 인구가 크게 늘어나 쌀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쌀이 이제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에 일제는 한국에서 쌀 생산량을 늘려 자국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뭘 실시하였다?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였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이해를 하시면은 산미 증식 계획은 끝납니다. 자, 봐보세요. 실제로 일본이 많은 이런 자본과 기술력을 투자를 해가지고 실제 쌀 생산량이 엄청 증가를 하게 돼요. 빨간색 그래프. 하지만 여러분 국내 소비량,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국내 소비량은 점차 감소를 하고 있죠? 그럼 이 정도 이제 갭이 점점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갭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이 갭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증산된 양보다 쌀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증산된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쌀을 일본이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내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일제는 증산된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서 한국의 식량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게 산미 증식 계획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은 더욱더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겠죠? 농민은 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어 생활이 더욱더 궁핍해졌다. 이에 만주나 연해주 등지로 떠나는 농민들이 늘어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이 그래프를 우리 교과서에 있는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인데 쌀 생산량과 수탈량의 변화, 이 그래프를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54쪽. 우리 이제 문화통치의 실상까지 우리 살펴봤었는데 이제 1920년대부터 국내에서 다양한 민족운동이 전개되기 시작을 합니다. 국내에서 민족운동. 크게 이 민족운동의 흐름은 여러분 국내에서의 민족운동의 흐름은 민족주의 계열에서
실시한 민족운동이 있을 것이고요. 또는 1920년대 사회주의 사상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거든요. 이 사회주의 계열에서 실시한 민족운동이 있는데 각각 나눠서 선생님이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운동의 분화부터 봅시다. 분화. 3.1운동 이후 국내의 항일운동 세력은 여기 나와 있죠? 선생님 말한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게 되었다.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게 되었다. 민족주의 계열은 조선인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대립보다는 조선 민족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민족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선 민족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사회주의 계열은 식민지 조선의 민족 해방과 조선 사회 내부 계급 해방을 목표로 삼았다. 그래서 약간 독립운동, 민족운동을 하자, 일본을 저항을 하자는 하자인데 각자 추구했던 방향성이 달랐던 거죠.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요. 먼저 실력 양성운동부터 봐봅시다. 이 실력 양성운동은 사회주의 계열이 아니라 민족주의 계열. 선생님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로 실시한 민족운동이 이 실력 양성운동이 되겠습니다. 뭘 기르자?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려면 우리가 실력, 힘을 길러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민족주의 계열의 일부는 독립을 위해 경제, 교육, 문화 방면에서 민족의 실력을 키우자. 이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민족의 실력을 키우자는 실력 양성운동을 전개하였다. 1920년대 들어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이 활발해지자 자급자족, 국산품 매용 등을 통해 한국인의 산업을 보호하고 민족 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무슨 운동? 물산장려운동이 전개되었다. 평양에서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주창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선 총독부의 방해로 인해서 실패. 좀 흐지부지 되게 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또한 민족주의 계열은 일제의 식민지 교육에 맞서 우리 민족의 힘으로 대학을 세우려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이 우리 앞서 이 문화통치 실상을 봤었을 때도 한국인이 고등교육과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실업교육, 보통교육이 아니라 고등교육을 받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이 민족주의 계열에서 끊임없이 주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학을 설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모금운동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상제 등은 밀립대학 기성 준비회를 조직을 하고 전국적인 모금 활동을 펼쳤으나 일제의 방해와 탄압으로 이것 역시 잘 됐다 잘 안 됐다? 잘 되지 못하였다.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1920년대 후반부터는 민족주의 세력은 언론기관과 함께 농촌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 수업 시간에 이 계몽이라는 단어 뜻을 설명을 해줬었죠. 이게 뭔가 깨우치는 것,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치는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계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우리 이 민족신문으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여기 나와있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이 되었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일보에서는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고 문자 보급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고요. 동아일보도 1931년부터 분하르도 운동, 민중 속으로 이런 뜻입니다. 분하르도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이것 역시 중간에 이제 일제의 탄압으로 중단되었다, 실패하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밀립대학 설립운동, 물산장려운동 또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문자 보급운동 이런 것들이 주로 민족주의 계열에서 실시했었던 민족운동인 실력 양성운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나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농민노동운동을 한번 봐보자고요. 정확하게 차이가 있죠? 아까 이 실력 양성운동은 민족주의 계열에서 뭔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뭔가 주장을 했었던 민족운동인 반면에 이 농민노동운동은 앞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사회주의 계열, 주로 사회주의 계열에서 많은 지원을 했었습니다.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3.1운동 이후 사회주의 사상이 청년층과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사회주의 세력은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농민 노동자 단체를 조직하고 지원하는 데 앞장섰다. 농민 노동자 단체를 조직하고 지원하는 데 앞장섰다. 누가? 사회주의 계열이.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 증식 계획 그리고 지주의 횡포 때문에 고통을 겪던 농민은 소작권의 잦은 이동 반대, 소작료의 인하 등을 요구하며 소작쟁의를 일으켰다. 여러분, 쟁의라는 말은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죠? 쟁의는 파업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쟁의, 소작쟁의를 일으켰다. 그러면 소작쟁의는 누가 일으킨 파업?
소작농들이 농민들이 일으킨 파업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소작쟁이가 여기 밑에서 볼 수 있다시피 암태도 전라남도 신안군에 암태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암태도에서 일어났던 암태도 소작쟁이가 굉장히 유명한 소작쟁이에요. 한편 여기 읽어볼게요. 본문 다시 읽어볼게요. 한편 장시간의 노동과 저임금, 민족 차별에 시달리던 한국인 노동자도 열악한 노동 조건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노동쟁의를 일으켰다. 그럼 노동쟁의는 여러분 누가 일으킨 파업? 노동자들이 일으킨 파업.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농민 노동운동은 여러분 여기 한번 잘 봐보세요. 이러한 농민 노동운동은 처음에는 생존권 투쟁에서 시작한 거였으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시작한 거였으나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메시지가 슬로건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을 합니까? 일본 물러가라. 일본 제국주의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항일 민족운동의 성격을 띈다는 것이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항일 민족운동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누가 지원했다? 사회주의 단체들이 많이 지원을 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1920년대 대표적인 소작쟁이로는 암태도 소작쟁이라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노동쟁이로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라는 노동쟁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 다 읽지는 못하고 여러분 교과서를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엔 학생운동도 봐봅시다. 학생운동 우리가 봐보세요. 실력 양성운동을 봤었었고 농민 노동운동을 봤었었고, 자 이번에는 학생들이 일으켰었던 대표적인 학생운동으로 1920년대 26년에 있었던 60만세 운동이 있었고 1929년에 일어났었던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있습니다. 쌤 읽어볼게요. 3.1운동 이후 학생들은 국내의 항일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평소에 학내 문제 해결이나 일본인 교사 배척 등을 요구하는 동맹휴학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며 간접적인 방법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1926년 순종이 세상을 떠나자 사회주의 세력이 일부 민족주의 세력 및 학생층과 연대하여 대규모 만세 시위를 기획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였다. 그러나 조직이 발각되지 않은 학생층은 순종의 인산일인 6월 10일에 그래서 60만세 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제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경문을 뿌리며 독립만세 시위를 벌였다. 60만세 운동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일제의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3.1운동처럼 전국으로 확산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준비 과정에서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연대 노력은 이듬해 1927년에 신간회가 창립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준비 과정에서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손을 잡는 연대 노력은 이듬해 신간회가 창립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것이 60만세 운동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0만세 운동의 의의. 이후에도 학생들은 독서회나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일제에 항거해 나갔다. 1929년 광주발 통학열차 안에서 일어난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다. 1929년 광주학생 항일운동. 민족차별에 대한 분노와 반일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일어난 이 운동은 3.1운동 이후 국내에서 일어난 가장 규모가 큰 민족운동이었다. 여러분, 쌤이 수업 시간에 이거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자 여기 나와있죠? 3.1운동 이후 국내에서 일어난 가장 규모가 큰 민족운동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래요. 근데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유는 자 뒤에 나오겠지만 누가 이것을 지원을 하였다? 신간회가 물심양면껏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을 해주고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하고 진상규명대회 이런 것들을 열게 되면서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밑을 읽어주시길 바래요. 신간회의 지원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운동까지 살펴봤었고요. 이번에는 진짜 중요한 신간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간회. 1920년대 중반에 자치론이 힘을 얻게 되자 이에 비판적이었던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 줄여서 비타민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은 서로 이념과 노선의 차이를 극복하고 민족협동전선을 전개하였다. 이게 키워드예요, 여러분. 민족협동전선. 그 결과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운동 단체인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여러분, 신간회는 출신 성분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아까 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여기다 적어볼게요.
이 민족주의 계열이 여기 아까 나왔다시피 1920년대 중반에 이제 자치론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본에 협력을 해서 일본과 타협을 해서 자치론을 얻어내자라는 이런 주장을 이 민족주의 계열의 일부 인사들이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도 이제 분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일제의 자치론에 동조하는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이것에 비판을 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읽었다시피 사회주의 단체들과 이 비타민이 손을 잡고 1927년에 만들었던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운동 단체가 바로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신간회. 계속 읽어볼게요. 신간회는 전국적으로 지회를 만들어 강연회와 연설회를 개최하고 야학을 열어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또한 한국인에 대한 차별교육을 금지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여기 나왔네요. 방금 우리 했던 거 나왔네요. 뭘 지원을 하였다?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신간회의 자매단체로 창립된 근우회, 여러분 근우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건 여성 독립운동 단체였어요. 여성의 단결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간회는 일제의 탄압과 활동 방향을 둘러싼 내분으로 해체, 우리가 또 어떤 책에서는 해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1931년에 만 4년 만에 신간회는 해소되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 독립운동 단체였던 신간회를 알아보았고요. 여러분 여기 밑에도 잘 읽어주시길 바래요. 선생님 수업 시간 했으니까 더 이상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신간의 강령만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신간의 강령. 선생님 읽어볼게요.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그걸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누굴 배격한대요? 누굴 배격한대요? 기회주의 애들을 일체 부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여기서 말하는 기회주의는 누굴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회주의는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들이 되겠습니다. 기회주의자 친일파. 다음엔 이렇게 지금 손을 잡고 있죠 여러분. 신간회는 자 누구랑 누가 손을 잡은 겁니까? 타민이 아니라 비타민과 그리고 사회주의 단체가 손을 잡고 1927년에 만든 단체가 신간회다 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장독립투쟁은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강의 3차시 마지막 강의 때 이 1920년대부터 싹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스킵을 하고 우리는 62페이지 이 민족 말살 통치부터 먼저 합시다. 자, 민족 말살 정책 빨리 끝내고 자, 이제 마지막 3차시 때 선생님 독립군은 무장 독립투쟁은 싹 한번 시기별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 선생님 읽어볼게요. 일제는 색깔을 바꿔서 만주사변을 일으켜 1931년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어 중일전쟁 1937년 중일전쟁과 41년에는 미국과도 전쟁을 합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침략 전쟁을 확대해 나갔다. 중일전쟁 이후 일제는 한국인을 침략 전쟁에 동원하기 위하여 내선일체라는 사상을 주입시키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내선일체는 여기 나와 있네요. 이 포스터를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는 안 내자 일본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 선은 우리 조선. 얘네들 어깨동무 손을 잡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과 조선은 실은 뿌리가 같은 조상이 같은 사람들이다. 하나였는데 우리가 지금 다시 합쳐진 거다. 이런 논리가 내선일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신민화 정책. 우리는 충성스러운 천황폐하의 신민이다. 이런 한국 신민화 정책을 본격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일제는 한국인에게 황국 신민서사를 외우도록 강요하였고 이게 황국 신민서사예요. 전국 각지에 신사를 세우고 참배를 하게 하였다. 강제로 신사 참배를 하게 합니다. 또한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기도 하였다.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 성명으로 바꿀 것을 강요하였다. 창씨개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말살시키려고 그래서 민족 말살 통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국인을 천황의 충성스러운 백성 이게 아까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 한데 쓰잖아요. 천황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만들고 일제에 대한 한국인의 저항의식을 잠재우려는 민족 말살 정책이었다. 그러나 민족 말살 정책이 강화될수록 독립을 향한 우리 민족의 열망과 독립투쟁은 더욱 높아져갔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이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만주사변이나 뭐 중일전쟁이나 태평양 전쟁, 일본이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을 이제 전쟁에 내보낼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야. 그런다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해줬지만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 일본인 군복을 입힌다고 일본 군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예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일본인화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 민족성을 말살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 말살 통치, 민족 말살 정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1930년대 그리고 40년대 모습이 되겠습니다. 63쪽으로 가볼게요. 병참 기지화 정책과 인력 물자의 수탈. 지금 전쟁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아까 전쟁 중이라 했잖아요. 특히 1937년에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중일전쟁. 전쟁 물자가 더 많이 필요해졌고 자원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식민지 조선을 아예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공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 기지화, 그리고 군사 공장을 만드는, 우리나라 땅을 군사 공장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이것을 병참 기지화 정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읽어볼게요. 만주사변 이후 일제는 한반도를 침략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보급하는 병참기지로 이용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병참기지화 정책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특히 중일전쟁 이후 일제는 군수공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북부지방에 금속, 기계, 화학 등 중화공장을 세우고 철, 석탄 등 지하자원의 생산을 크게 늘렸다. 일제는 1938년에 선생님 미리 이렇게 형광펜을 쳐놨었는데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이라는 법을 제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 법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인력과 물자를 수탈해 나갔다. 나아가 지원병제, 징병제, 학도 지원병제 등으로 청년을 전쟁터로 내몰았고 국민징용, 한국인을 강제노동에 동원을 하였다. 여자 근로정신대 등의 이름으로 여성도 끌고 가 노동력을 착취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갔다. 일본군 성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갔다. 또한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군량미를 마련하기 위해 쌀을 거두어 가고 무기를 만들기 위해 절이나 교회의 종, 가정의 녹그릇과 숟가락까지 모두 빼앗아 갔다. 아예 우리를 진짜 선생님이 온라인 강의여가지고 내가 차마 욕은 못하겠고 여러분 굉장히 진짜 가져갈 대로 다 가져간 게 1930, 40년대가 되겠습니다. 30, 40년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키워드는 이 국가총동원법에 의해서 모조리 다 가져갈 걸 다 가져갔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출이라는 거 있었고 징병, 군인으로 끌려가는 거, 그리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징용 이런 것들이 있었고 여성들도 노동력을 착취당했는데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여성을 끌고 가 노동력을 착취도 하였었고 그중 일부는 여러분 일본군 위안부,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지금도 살아 계시잖아요.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는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가기도 하였습니다.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일본군 위안부. 잘 읽어보시길 바래요. 이렇게 일본이 가장 악질이었을 때가 1930, 40년대. 자, 무슨 정책? 민족 말살 정책. 민족 말살 통치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선생님이랑 이제 우리가 1910년대, 20년대, 30, 40년대의 이제 시대적인 상황과 국내에서의 우리 민족운동을 살펴봤었고, 자, 일단 여기까지 다시 한번 끊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 복습 강의로 세 번째 강의로 선생님이 1920년대부터 30년대, 40년대의 무장 독립투쟁,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 무장 독립투쟁을 선생님 깔끔하게 30분짜리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